네, 오늘은 보육과정의 이해 및 특성을 살펴볼 겁니다. 1주차 1교시 수업인데요. 첫 시간인 만큼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보육과정의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보육과정의 개념 하면 일단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대적 관점의 보육인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사회복지랑도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자를 위한 정책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두가를 내세우죠. 그래서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평등한 조건에서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빈부의 격차도 없고요. 예. 그리고 약자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사실상 그 약자인 사람들은 좀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면 약간 그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보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의 경향성은 그렇습니다. 또 보호와 교육을 받아 최적의 발달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국가도 해당이 되고 가정도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영유아의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도록 사회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과정의 개념은요, 일단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마다 또 시대에 따라 또 어떤 기관에 따라 보육과정의 개념은 사실 계속 바뀌고 변하고 또 딱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일단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 계획을 광의적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광의라고 했을 때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아주 종합적인 계획과 틀을 광의적 보육과정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협의로 들어가면 나이가 나오게 되죠.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및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과정을 협의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보육과정의 개념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한 번씩 보고 넘어갑시다. 우선 첫 번째로 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돌보며 어떤 경험과 학습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설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육과정이라 하면 시설을 의미할 때든 시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가정도 포함이 되고 시설도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보육과정에는 보육 철학, 보육 목표, 또 발달 이론에 근거한 상호작용, 그리고 활동 프로그램, 조직화된 학습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보육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보육과정을 통해 교사는 연령 및 발달 단계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각 단계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한다는 그런 교육과정의 개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사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죠. 지금도 교사의 역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나빠도 교사의 역량이 좋으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량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가 또 보육과정은 보육시설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커리큘럼 해서 그냥 커리큘럼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영어죠. 자, 보육시설에서 보육 담당자가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련의 전문적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보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서 운영하고 활동하고 전개하고 나중에는 평가까지 전체적인 그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보육 과정이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보육과정의 대상 범위가 있겠죠. 이건 역시 나라마다 또 그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네,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태어나서부터는 0세라고 보죠. 저희 나라는 0세부터 5세까지 취약전 영유아를 얘기합니다.
또 방과 후 보육과정을 포함하면 사실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12세는 사실 만 12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는 거죠. 왜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을까요? 예.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끝나고 집으로 바로 와서 그 아이를 케어해 주실 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 대부분 없으신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죠.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그 빈 시간대가 생기잖아요. 공백의 시간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초등학교나 다른 여타의 시설들이 부족한 관계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시설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일종의 대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원금도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육과정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평일 12시간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초과할 시에는 시간당 추가 요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보통 12시간까지 맡기는 분은 많이 없으시죠. 선호하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원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맡으려고 하지 않으시죠. 현재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12시간까지가 원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일의 그 보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죠. 원마다 예전에는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죠. 예, 누리과정 아니면 표준보육과정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역량껏 순서를 재량껏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발달에 당연히 적합해야겠죠. 그리고 오전과 오후의 활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한 활동과 오후에 한 활동이 좀 다르다. 전혀 생뚱맞은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사실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오전과 오후의 활동이 일관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데요. 그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의 시간적 균형. 이게 뭘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짜실 때요. 보통 정적 활동을 먼저 짜셨으면 그 다음 순서는 동적 활동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활동과 그 다음에 정적 활동을 놓으면 이건 올바른 활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동적을 놓고 밑에도 동적을 놓으면 역시 시간적 균형이 일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사가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적을 먼저 넣었으면 그 다음은 정적.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이야기 나누기를 했어요. 정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은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한 신체 표현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연관성도 있으면서 일관성이죠. 일관성도 있으면서 동적과 정적의 시간적 균형도 맞춰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온전히 교사가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에게 가정과 부모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사가 잘 캐치를 하셔서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월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월은 5월이면 저희는 뭐 식물을 좀 많이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가정의 요구가 있었다면 교사는 최대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반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융통성입니다. 자, 보육과정은 사실 생애 초기 보육과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초기의 경험이 즐거워야 앞으로 긴 수업들을 즐거운 교육이라고 아이들이 짐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마음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학습적인 거 프린트지만 나가서 애들 막 쓰게만 하시지 마시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좀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그래야 좀 교육이 재밌고 학교가 재밌는 곳이라는 그 초기의 아이들의 경험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원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이거 수유나 식사, 그다음에 간식, 배변, 휴식과 취침 이런 생리적 욕구들을 잘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이때 되면 쉬어야지, 이때 되면 밥 먹어야지, 이때 되면 화장실을 가야지 이런 사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분 신체 활동을 했으면 좀 쉬어줘야죠. 그러니까 알아서 한 5분만 누워 있어라, 5분만 쉬어라 하고 이렇게 휴식을 타이밍을 알아서 주셔야 되고, 밥 먹을 타임 애들 노느냐고 너무 재밌으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사 시간 아이들도 배분을 교사가 정확히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수유 같은 경우는 어린 연령이 하잖아요. 애들이 사인을 보내지요. 근데 교사가 대충 타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4시간 반마다 아이가 먹는지 3시간 반마다 대체로 분유를 먹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있다가 준비를 하고 여기 땅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생리적 욕구.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런 예시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교생 시절에 겪었던 거는 추후에 에피소드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와의 안정된 관계는 엄청 중요합니다. 교사가 편하지 않고서 아이가 오려 하지 않죠. 아주 본능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편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들을 밀치고 선생님에게 올 망정 그 교사와의 관계는 안정적인 관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거 걱정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요새는 친구 관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50% 이상은 아이들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너 얘랑 친구해야 돼 이렇게 맺어주기 참 애매한 그런 관계인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교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사회적으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참 오래된 문제죠. 자, 보육가정의 특성 중에서 또 하나가 요새 최근에 들어서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그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을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이 얘기는 이미 이제 교사의 권위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이제 서비스처럼 고객의 기호에 맞춰서 거기에 제공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교육이 서비스란 말은 우리 쪽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쓰고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 특성, 연령, 수준, 장애 여부 뭐 이런 것까지도 제공해야 되고 가족의 상황 특히 중요하죠.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맞벌이 부부 중심의 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시간제 보육이 있습니다. 네. 이게 더 활성화될 거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제 보육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한 3-4시간 정도 좀 잠깐 이렇게 예약을 해서 그 시간대만 이 아이가 원에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그 아이를 그 원에다가 그 시간만큼만 맡겼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필요한 만큼만 소비자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수요자가. 그래서 이 시간제 보육이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 하나고 지금은 시범 케이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조건에 따라 다르죠. 농어촌과 도시는 다릅니다. 교사 수급부터 제도, 지원금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분도 수요자 요구에 따라 다 다르게 될 거고 가정통신문, 부모 참여 활동, 부모 면담, 부모 교육 이것도 수요자 요구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보통은 가정통신문에 많이 쓰죠. 근데 최근에는 부모 면담이나 또 부모 교육 또 다른 말로 부모 워크샵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새는. 네. 워크샵. 이거 워크샵은 어떤 활동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이와
그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교사와 함께 어떤 예시 활동을 주고 같이 참여하는 걸 워크샵이라고 하죠. 참여 활동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요새는 워크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좀 더 세련된 느낌이긴 하죠. 자, 보육과정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보육과정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선 제가 물음표가 있는 것처럼 교사가 교육과정을 짜고 여기 기준에 다 맞춰서 내가 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의문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보시면 일단 보육과정이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영유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정적인 아이들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 시기는 오감이 발달하고 신체가 움직여야지 지능까지 연결되는 시기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과정을 짜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육과정이 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제일 중요하죠. 교사가 연령에 맞춰서 보육과정을 계획할 수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세 번째가 보육과정이 전인적 영유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 각 영역에 계획하여 통합되어 있는지. 이 통합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최근에는 정말 많이 씁니다. 요새는 초등도 통합, 융합 뭐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인적 영유아와 관련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어는 언어만, 또는 또 신체는 신체만, 이렇게 계획을 짰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신체를 하고, 이걸 가지고 노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역이 섞여 있는 형태를 통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계획을 하실 때 이렇게 묶어서 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통합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10분, 뭐 이거 10분, 뭐 이거 10분 해서 이렇게 해서 30분의 계획을 짜는 거죠. 예. 보육과정의 영유아가 발달하고 학습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기능이 반영되어 있는가. 예. 이거는 비고츠키의 삐아제의 영향력이라고 보면 되죠. 최근의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면 뭐 맞벌이 부부, 예. 맞벌이 부부에 맞춰서 하고 있는가. 예시를 볼까요? 다들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새 부모 참여 활동을 평일에 하는가요? 아니죠. 예, 대부분 요새는 주말에 잡습니다. 주말, 뭐 토요일 하루를 다 쓰죠. 왜 그렇겠어요? 맞벌이니까 시간을 평일에 못 내시겠죠.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서 주말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째. 보육과정이 검증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낸 것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보육과정에서 탐구와 놀이, 또 의도적 교수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가치 있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게 교사가 짰는가. 이거는 사실 교사 혼자만의 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예시에 책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EBS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수 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보육과정이 영유아기 이전에 경험하고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는 유아들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5살 아이들한테 전혀 생뚱맞은 걸 하면 안 돼요. 4세 때나 4세 때 경험했을 것 같은 것들을 5세에 반영하셔야 되는 거죠. 역시 5세 때 경험했을 것 같은 거를 6세 때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하는 거죠. 이런 걸 연계된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연계되는 그런 경험들을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육과정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 부모, 교사,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공유하는 분명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가. 원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있죠. 또
교사가 자신의 철학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짜게 되죠. 또 부모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나름의 철학이. 이걸 다 반영하긴 어렵죠. 그러나 교사가 생각하는 철학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보육과정의 내용이 포괄적인 동시에 각 세부 내용이 전문적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도 표준이겠죠. 표준 보육과정, 그다음에 누리과정 이런 것에 기준에 부합돼서 잘 짜여져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육과정의 기준을 좀 볼까요? 보육과정을 경험한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기 위해서는 보육과정이 제대로 계획되고 의도된 대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게 잘 짰어요. 근데 실행을 50%밖에 못했어. 네,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계획은 너무 거창하게 짜시면 안 돼요. 내가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을 짜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가능한 한 계획한 대로 거의 다 이룰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실습가셔서 너무 거창한 수업 계획을 짰어요. 올데이인 날, 맨 마지막 날. 근데 실행을 다 못했어. 그러면 정말 친절하신 원장 선생님은 다 못했으니까 다음에 날 잡아서 마저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진짜로. 그래서 계획을 꼭 잘 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최근에 평가가 상당히 이슈죠. 이 평가에 교사와 부모를 다 둘 것이냐, 기관과 교사만 둘 것이냐, 뭐 등등 되게 이 말이 많은데 평가에 대한 계획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총 4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목적 및 목표, 보육 내용, 실행 방법,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시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사회문화적 요구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영유아의 특성과 수준이 고려돼야 되고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지덕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게 골고루 각 영역에 골고루 다뤄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영역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흥미와 요구를 고려했는가. 그리고 개개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시간의 종류와 특성을 좀 보시면 현장에서 크게 이 세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유선택 활동, 대집단, 소집단. 크게 보시면 자유선택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집단 활동은 그 원 클래스의 모든 아이들이 유아 교사를 1인으로 놓고 같이 하는 활동을 얘기해요. 보통 이야기 나누기가 보통 그렇게 하죠. 노래나 게임 뭐 이런 거 할 때. 소집단 같은 경우는 5, 6명을 대상으로 모여서 교사 1인과 조를 이루어서 하는 건데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외에는 활동으로 보시면 최근에는 과학, 요리, 그다음에 아주 세밀한 만들기, 조작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도 소집단 활동으로 요새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행 방법의 종류와 특성을 보시면 가장 기본은 놀이 중심입니다. 이 여러 역사의 철학적 흐름에 따라서 놀이 중심까지 현재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 중심 방법으로는 다른 말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주제 중심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주제를 잡아놨죠.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이행하셔도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예. 보통 그 월에 맞는 주제별로 짜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탐구를 통한 발견 중심 방법,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죠. 평가를 한번 볼까요? 보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엔 고려사항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예, 이니셜로 되어 있지만 대충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보육가정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가 모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평가는 보육가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지속적. 예. 그 얘기는 평가를 계속한다는 얘기죠. 목표는 평가를 위한 지침이 되죠. 목표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 수업을 목표대로 잘 실행을 했는가. 그다음에 포괄적인 목표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또 세부적인 목표를 밑에 적으라고 하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측면의 자료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네, 보육가정의 구성 요소로서 우리나라의 보육가정 평가를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보육가정 평가는 평가 인증제를 지금 저희 나라가 실시를 하고 있죠. 보시면 벌써 2년을 걸쳐서 개발을 했죠.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평가 인증을 하고 있는 기관이 대략 76% 정도 된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이미 평가 인증을 하고 있죠. 이게 2년 정도 지나면 또 갱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고 또 도태되는 기관들은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평가 인증을 도입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점점 높이고 있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 평가 인증 점수가 해마다 조금씩 원래 작년엔 그전에는 90점 받았는데 올해는 똑같이 해도 그 기준 열심히 맞춰도 80점대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 인증이 지금 많이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